올 3월 3일 날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나와서요.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1번 문제,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그랬는데, 멀티미디어 하면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대용량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디지털화, 쌍방향성 이런 거. 1번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생성, 처리, 전송, 이용되므로 상호 호환이 돼야 된다. 호환성이 좋아야 되겠죠.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킨 건데 아날로그화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상현실, 전자출판, 화상회의, 방송, 교육,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사용자는 정보 제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떠한 형태로 얻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요. 그래서 답은 두 번째를 찾아냈습니다. 2번 비트맵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가 디카로 사진 찍은 거라든지 이런 거 일반적인 사진들을 확대하면은 거칠게 나오죠. 픽셀과 픽셀 사이가 정사각형처럼 각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단 현상이 발생하는 거를 우린 엘리어싱이라고 하고, 안티 엘리어싱이라 그래서 그런 기법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더링, 모델링, 렌더링 같은 경우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사회 중재점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했는데, 정보사회 문제점이라고 말하면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최근에 어젠가 그 뭐 페이스북에 무슨 앱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사용자들이 이제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보게끔 해놓고 어마어마한 개인 사용자들을 정보를 빼서 뭐 누구의 뭐 선거 캠프에 이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VDT 증후군. VDT 증후군은 뭐죠?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화면 장치예요. 화면 장치. 화면 장치를 통해서 전자파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고정 자기 자리가 이렇게 딱 맞춤 자리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북목, 허리가 휘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 광고에도 그런 게 간혹 보이는 것 같은데, 꾸부정한 사람 일어나서 일을 하게끔, 그래서 스탠드, 컴퓨터 스탠드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게끔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서서 일을 하니까는 훨씬 일이 잘 된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것도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VDT 증후군과 같은 관련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른팔을 아무래도 마우스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 손목의 어떤 근육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쉬 아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정보의 편중으로 인해서 계층 간의 정보 수준 차이가 격차가 심해요. 그냥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는 거예요. 뭐 전혀 모르고도 살아가지만, 그렇죠? 예. 알고 싶은데 배우고 싶어도 이제 답답한 거죠. 배울 데가 없으니까는. 그나마 이제 여기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교육받을 수 있는 지역적인 이제 장소가 많이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렵죠. 특히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강의를 해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강의를 참여하고 그렇게들 합니다. 정보 처리 기술로 인간관계 유대감이 아무래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죠.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안 만나요. 네 가족, 다섯 가족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똑같이 핸드폰을 여다보고 그거 가지고 카톡을 해요. 아빠 오늘 뭐 먹을 거지? 그럼 아빠는 카톡으로 우리 뭐 먹을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4번.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 예. 이게 이제 IoT.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예요? 클라우드 컴퓨팅? 우리가 그 인터넷을 하다 보면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어딘가 보관해 둬야 되는데 뭐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관한 거는 뭐 비공개를 하면 몰라도 대부분 남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저장 공간을 활용을 하죠. 뭐 30GB 정도의 용량을 주니까. 그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개념이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냐면은 프로그램들을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느 부서의 암흑의 과장 자리야. 근데 이 과장이 부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기 소제품 가져갈 때 이 컴퓨터에서 싸들고 가거든요. 모니터도 상대편하고 다르면 내 모니터도 가져가야 되고 쓰던 모니터를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회의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컴퓨터 싸들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회의실에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 아이디 카드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 카드를 집어넣어요. 카드 리더기가 있을 테고, 아니면 뭐 키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보죠. 그러면 나는 아이디가 뭐고 패스워드가 뭐다 그러면 아무개 무슨 과장님하고 뭐 부장님 뭐 대리님하고 일본 사원하고 로그인이 되겠죠. 로그인이 되면은 이거는 클라우드라는 거 하는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간에.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에 가서 로그인 하듯이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했으니까는 내 자료가 거기 있고요. 프로그램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서 작성하겠다 그럼 문서 작성을 가져오면 돼요. 글을 쓰죠.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아이디 카드 뺄 거 아닙니까? 아이디 카드 빼거나 그러면 로그아웃을 하면 빠지죠. 점심 먹고 왔더니 회의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죠? 회의실에 가겠죠. 그 회의실에 노트북이 쫙 있어요. 그럼 노트북에 로그인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했던 업무들이 그 안에 다 들어오죠. 그랬더니 회의 진행자가 공유 데이터를 보내왔네요. 그럼 그 공유 데이터 열어보니까는 모든 직원들이 다 똑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클라우드 컴퓨터입니다. 지금 서울시 신청사 지면서 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또 금요일날 6시 이후에는 전력을 차단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집에 들어가라 이거죠. 예.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들어간 거 아니죠. 일거리가 많으니까 들어간 거지. 못 들어가고 남아서 일을 한 건데. 자, RSS는 뭐냐면은 조금 우리가 평상시 안 써봤던 기능들이에요.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RSS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상대편의 기사거리들을 몰아서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이죠.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 보기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IoT는 인터넷 오브 싱, 사물을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CCTV. 그래서 어린이집에 CCTV를 연결해서 학부모들이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독도 실시간 영상 나오잖아요. KBS에 들어가면은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그 다음에 이 교차로에 있는 CCTV도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저것도 될 수 있겠죠. 보일러 켜고 끄고, 그 가스레인지 켜고 끄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스 밸브 이런 것들. 그것도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면 돼요. 빅데이터는 뭡니까? 빅데이터? 굉장히 커다란 양을 갖고 있는 데이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지금 뭐 한 20년 됐다고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겠죠. 교육 정보들 같은 거. 그런 거를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걸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백화점, 롯데백화점, 무슨 뭐 현대백화점 이런 백화점에서 그동안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매를 할 때 어떤 게 구매가 됐는지가 다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특히 명절 때 어떤 걸 많이 사는지. 옛날엔 설탕을 많이 샀고, 뭐 굴비를 많이 사고, 뭐 쇠고기를 사고, 이런 거 한우를 사고 선물로. 그랬다가 김영란법 생기고 나서 주춤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면은 이번 뭐 명절 때는 또 어떤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빅데이터 처리한다 그러는데 일반 PC 갖고는 빅데이터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성능이 딸려서. 저도 빅데이터를 공부를 해봤는데 뭐 분석하고 처리하는데 뭐 20시간, 30시간씩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반 PC 갖고 하려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성능이 좀 좋으면 좀 더 빨리 단축이 될 텐데 그런 것들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답은 사물 인터넷 IoT다 라는 거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뭐냐면 사용자가 작성한 사람 말, 자연어라고 하죠. 이 자연어를 컴퓨터가 알아듣게끔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컴파일러라는 게 있고 인터프리터라는 말이 있어요. 컴파일러는 번역이라고 부르고 인터프리터는 통역이라고 불러요. 인터프리터는 통역이고 컴파일러는 번역인데 번역은 통째로 번역하죠. 통역은 대화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약에 10,000줄을 작성했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10,000줄을 한꺼번에 컴퓨터 말로 번역을 해야 되고 인터프리터는 그 10,000줄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번역해가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컴파일러는 번역이 다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실행이 되고요. 그런데 컴파일러는 번역된 결과물이 생성이 돼요. 번역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영어로 된 책을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된 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물을 목적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근데 통역은 그때그때 계속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물이 안 나와요.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지 않아요. 두 번째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행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행 속도. 컴파일러는 번역물을 번역하고 나서 결과물,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계적인 말로 바뀐 결과물이죠. 얘를 실행하니까 빠르죠. 그런데 인터프리터는 어때요? 매번 바꿔가면서 실행을 해야 되니까 바꾸면서 실행하고 바꾸면서 실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더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 속도는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한 줄 한 줄씩 바꿔가는 게 빠를지 책 한 권을 통째로 바꾸는 게 빠를지 당연히 한 줄 번역하는 게 빠르죠. 바꿔가면서. 그런데 컴파일러는 통째로 다 바꿔야만이 실행이 되던 말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번역 속도는 느리죠. 그러니까 네 번째가 틀린 말이에요. 굉장히 문제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 거 볼까요? FTP. FTP는 뭡니까?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을 보내고 받고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은 그 FTP, P자가 프로토콜의 줄임말인데 FTP라고 하는 기능은 예를 들면 내가 전자우편을 통해서 첨부 파일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첨부 파일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게 FTP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FTP 서버에 들어가서 내가 로그인을 할 거 아닙니까? 로그인을 해놓으면 나의 FTP 계정이 나타날 거고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즉 클라우드처럼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데이터를 보내죠. 업로드하죠. 또 거기 있는 걸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오죠. 불필요하면 삭제하죠. 이름을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실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실행이 가능합니까? 내가 아래 한글을 거기다 올려놨어요. 메모장을 올려놨어요. 그럼 걔를 더블 클릭하면, 걔를 클릭하면 걔가 실행이 됩니까? 안 돼요. 클라우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거기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니까는 걔를 실행하면은 사실은 내 PC에 와서, 내 컴퓨터에 와서 실행이 되는 건데, 그렇죠. 실행이라는 말은 내 주기억 장치에서 작동하는 게 실행이에요. 우리가 엑셀을 실행하면은요, 엑셀은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C 드라이브에. 그게 주기억 장치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라우드 개념, 아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그 서버에다 넣고 프로그램 올려놓으면 그걸 가지고 실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각자 프로그램 다 설치하지 말고 서버에 있는 것만 불러와서 작동시키면 된다라는 건데, FTP는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개념이에요. 실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바이너리 모드로 보낼 거냐 아스키 모드로 보낼 거냐 하는 거는 있어요. 뭐 이거의 중요 사항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되게 헷갈리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틀렸다 맞았다 보기를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넘어가세요. 보편적으로 이런 걸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게 틀렸다. 만약에 3번이 맞고 4번이 틀린 답이다. 이 문제 답이 4다.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컴활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다 알아야 되느냐 이거지. 할 정도로 답은 3번인데 이런 보기도 간혹 나오더라 하는 거죠. 인터넷을 이용할 때 자주 방문하게 되는 웹사이트다 그랬어요. 전자우편, 뉴스, 뭐 쇼핑,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한다 그랬는데, 이걸 우리는 포털이라고 부르죠. 포털. 그러니까 성문, 광화문, 이런 성문, 성 안에 들어가면 뭐 온갖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포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뭔가 많이 있잖아요. 다음에 들어가도 뭔가 많이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네이버 그럼 홈페이지 그랬거든. 그냥 네이버 홈페이지. 그러니까는 개인도 홈페이지가 있고 네이버도 홈페이지, 당연히 홈페이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포털 사이트다 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터넷상의 설명이다. URL이 뭐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실행하면 나타나는 요 주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방 주소 한번 보실래? 이게 공방 주소예요.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길어요. 그럼 이 주소를 우리는 URL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주소 자체를 URL이라 그래요. 자, 여기는 프로토콜이 붙고 도메인이 붙고 경로가 붙고 이렇게, 이런 걸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URL이라고 불러요.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을 통해서 연결된 네트워크는 맞아요. 그런데 인터닉이라고 하는 국제 도메인을 관장하는 기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www.com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내가 도메인을 만들려면 인터닉이라는 것에 승인을 받고 거기다 비용을 내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지 국제통제기구라고 하는 인터넷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키사,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해서 도메인을 관리하죠. 우리나라는
코닉이라고도 해요. 코닉, 코리아 닉 이렇게 하는데 인터내셔널 닉이라고 하는 이건 중앙통제기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터닉은 도메인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도메인, 국제 도메인들. 예. IP 주소, IP 주소는 뭐 192.168. 뭐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인터넷 IP 주소는 컴퓨터의 그 자원의 고유 주소가 되죠. 우리 스마트폰에도 IP 주소가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 통신하잖아요. 요금을 내던 안 내던 또 우리가 태블릿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 IP 주소가 있어요. 노트북에도 IP 주소가 있고요. 통신 장치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에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전자우편 서비스, 검색 서비스, 뭐 대화하는 서비스, 게임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생긴 서비스가 뭐냐면 WWW이라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서비스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통합 서비스죠. 예전에 대화하려면 대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작동을 해야 되고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으려면 전자우편 프로그램을 별도로 작동시켜야 되는데 네이버에 가면 전자우편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그거를 구글은 나눠놨어요. 네이버에 접속하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전자우편 서비스, 뭐 블로그 서비스, 카페 서비스, 뭐 밴드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글 같으면 지메일 전자우편 서비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서비스 따로 있고, 거기도 블로그 서비스 따로 있고, 유튜브란 동영상 서비스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놨어요. 독립적으로.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 범죄에 대한 유형. 전선망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공개. 개인정보 유출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백신. 바이러스를 제작하면 안 되겠지만 백신을 제작해서 유포하는 건 어때요? 유포라는 말이 좀 그렇다. 안 좋은 말로 많이 쓴 것 같은데. 백신을 제작과 배포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 말 같은데 유포한다 그러니까 조금 안 좋게 보이겠지만 하여튼 간에 바이러스, 백신이죠. 이거는 범죄가 아니죠. 저작권이 있는 웹 콘텐츠를 복사하고 사용했다. 그 다음에 해킹 이런 거 있잖아요. 해킹. 본래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행동을 해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허락되지 않은 곳에 내가 임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악관 서버에 내가 딱 들어가서 갔다 왔어. 그러면 너 갔다 왔냐 그랬더니 갔다 왔어. 증거 대봐. 그냥 갔다 왔어.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뭐 안녕하고 메시지가 나오게끔 바꿔놓고 온 거야. 내가 한 거잖아. 그럼 거기다가 네 이름 한번 넣어봐. 그럼 알아서 척 해갖고 거기 안녕하세요 하고 이정민 하고 이름을 썼어. 그럼 네가 해킹한 거 맞네 이런 거지. 그 정도까지가 해킹이야. 그런데 거기 있는 정보를 다 뒤집어 놓고 엉망으로 해놓으면 크래킹이라 그래요. 크래킹. 아주 안 좋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크래킹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다 해커가 한다 그러죠. 그래서 화이트 해커냐 블랙 해커냐 이렇게 나눠 놓고 쓰죠. 크래커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윈도우 같은 거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란 기계하고 사람 사이에 뭔가 작동이 돼야 그 기계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지금 지구상에 가장 작은 컴퓨터가 등장을 했어요. 그 소금 입자만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소금 입자만한 거로 만들었는데요. 컴퓨터 한 대야, 그게 하나.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 16비트 AT, XT 뭐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면, 생각해보세요. 소금 입자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좁쌀 크기만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그게 콩 모양으로 커지면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크기가.
그렇게 이제 컴퓨터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보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윈도우나 이런 것들. 이걸 우린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 운영체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에 의해서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응용 프로그램. 영어로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래서 어플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앱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 아래 한글, 메모장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앱, 응용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 8이 나올 때 갑자기 앱 이런 말이 나왔어요. 갑자기 앱 그러니까는 핸드폰이냐? 핸드폰에서는 앱 이랬는데 본래는 앱이라고 하는 것이 응용 프로그램의 뜻이라는 뜻인데, 말을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웬 앱이 나왔지? 그리고 시작 버튼도 없고 하니까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 10으로 바뀌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윈도우 7과 또 새로운 이제 앱 기능들을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제어와 처리 프로그램을 구분된다. 예, 맞는 말이에요. 문제가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깔끔하게. ASCII 코드의 특징이다 그랬어요. BCD 코드는요 6비트입니다. 근데 6비트는 64개 2의 6승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를 다 입력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소문자를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자를 표현 못하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CD를 확장한 게 EBCDIC라는 코드가 있어요. EBCDIC. 이게 확장된 BCD 코드인데 얘는 8비트예요. 슈퍼컴퓨터나 대형 컴퓨터가 쓰고요. ASCII 코드가 아니죠, 이거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진화 10진 코드가 BCD 코드예요. 이진화 10진 코드가 바이너리 코드 데시말이라고 해서 이진화 10진 코드인데, 하나의 문자를 4개 존 비트하고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표현한다. 이러면 또 8비트죠? 그러니까 확장된 이진화 10진 코드가 그 설명이고, 이진화 10진 코드는 BCD 6비트고, 그것도 좀 설명이 꼬여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코드는 뭐냐면 해밍 코드라 그래요. 해밍 코드. 그리고 에러 검출 코드가 몇 개가 있냐면요, 4비트에 6비트가 붙어요. 6비트. 본래 그 에러 검출만 하는 페리티 코드는 8비트에 1비트가 붙거든요. 8비트가 붙는데, 이거는 4비트에 3비트 붙어요. 해밍 코드는 4비트에 3비트. 그러니까는 8비트로 표현하면 6비트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이나 배꼽, 배나 배꼽이나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해밍 코드는 초기에는 썼었는데 지금은 오류가 안 나요. 통신상에서 원체 뭐 광통신으로 정밀하게 가니까는 오류가 안 나죠. 자, 그럼 답은 두 번째인데, ASCII 코드는 7비트입니다. 근데 7비트를 가지고 차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좀 부족한 경우가 생겨요. 특수기호 같은 걸 입력하려니까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 늘려가지고 확장 8비트를 쓰죠. 8비트니까 256이죠. 2의 8승 256. 예, 2번이 맞다 하는 겁니다. 연산속도 단위, 자, 처음엔 밀리세컨드라고 하죠. 1000분의 1초. 그 다음에 마이크로세컨드 100만분의 1초. 그 다음에 나노세컨드 10억분의 1초. 그 다음에 피코세컨드 1조 분의 1초.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러니까 10의 12승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죠. 예. 아직은 나노에 머물러 있어요.
나노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현재 작업하는 것들이. CPU도 현재 뭐 14나노, 12나노 이렇게 돼 있고요. 피코로 가려면 아직 좀 멀은 것 같아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이다. 레지스터는 뭐라는 거죠? 제어 장치나 연산 장치에 사용하는 기억 공간이에요. 기억 공간.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중에선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CPU 내에 있는 공간이니까. 근데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무슨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5 더하기 3 빼기 2 그러면 현재 더하기를 실행하고 있는지 빼기를 실행하고 있는지 너 덧셈 해라 그러면 명령 레지스터가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 레지스터 안에는 덧셈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덧셈이 끝나고 나서 뺄셈을 해야 되니까 그 뺄셈을 할 수 있는 명령이 명령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어디에 기억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 덧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하러 가야 돼요. 그쪽으로. 그래서 가서 이제 쪽지를 열어보겠죠. 번지를 열어보니까 뺄셈을 하라고 써있다 그러면 그때 뺄셈을 하겠죠. 프로그램 카운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두 레지스터입니다. 운영체제 시스템 정보를 기억하고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스템의 정보를 기억하고 관리하려면 어마어마한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 윈도우상에서는 이 시스템 정보를 기억하고 관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레지스터는 아주 작아요. 지금 뭐 덧셈, 뺄셈, 뭐 어떤 5 더하기 3이 얼마, 8, 뭐 이런 것만 기억하는 거지, 뭐 구구절절히 뭐 이런 긴 내용을 저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숫자가 커. 하드디스크 용량이 500기가에서 1000기가를 썼어. 커졌죠. 커지면 좋은 거죠. 램의 접근 속도는 어때요? 빠르기니까 속도가 10이야. 10분의 1초. 근데 100이야. 그럼 100분의 1초. 크면 좋은 거예요? 10. 속도는 나노. 10나노, 1나노. 10나노보다 1나노가 좋은 거죠. 10나노는 10억분의 10이니까 1나노는 10억분의 1이고 당연히 속도가 크면 안 좋죠. 속도는. 양은 크면 좋지만 속도는 작아야 빠른 거잖아요. 작아야. 예. 60km 이게 아니거든. 100만분의 1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클럭 스피드도 숫자가 크면 좋아요. 3.0에서 3.2, 3.4 이렇게. DVD는 현재 16배속까지 나와 있어요. CD는 52배속까지 가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CD가 1배속 나왔을 때 CD 레코더, CD 굽는 기계가 1000만원 했어요. 1000만원.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CD를 제작을 해요. 게임을 하나 개발하면 그 CD를 하나 제작을 해서 공장에다 보내면 공장에선 그걸 기계로 찍어내는 거죠. 옛날 우리 레코드판 찍어내듯이 그 기계로 찍어냈거든요. 근데 1배속이면 초당 150kB예요. 너무 더뎌. 그래서 뭐 2배속, 4배속, 8배속, 16배속 하더니 48배속, 52배속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52배속 CD롬 드라이브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놓고 CD를 넣어놓고 읽어라 그러면 되게 빨리 읽어드리는 거죠. DVD는 용량이 크니까 16배속까지 나와 있고요. 숫자가 크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번 문제는 전반적인 걸 알아야 돼요. 컴퓨터 전반적인 거를. 저 입장에서는 컴퓨터 전반적인 걸 아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어려워? 뭐 복잡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네트워크 공유 및 공유센터에서 고급 공유 설정의 옵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되는데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트워크가 있나요? 여기 바탕화면에 여기 공용 네트워크니 로컬 영역 연결이 이런 게 나와요. 고급 공유 설정. 아까 문제가 뭐라고요? 고급 공유 설정이잖아요. 여기. 그 뭐가 있어요? 공용 폴더 공유할 건지 프린터도 공유할 건지 네트워크 검색을 켜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편이 내 컴퓨터를 네트워크 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프린터 공유를 켜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갖고 있는 프린터기가 이 안에 있을 텐데 이거 얘를 제가 예를 들면 이 프린터기가 있는데 얘를 공유를 걸어요. 잠깐만, 프린터를 하나 가짜로 하나 추가해 볼게요. 앱선 프린터를 하나 설치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얘를 하나 제일 끝에 있는 걸 하나 설치해 볼까요? 가짜로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공유를 하겠다라고 써놨어요. 기본 프린터는 안 할 거고요. 여기 사람 얼굴이 두 개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건 네트워크로 공유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파일 및 프린터 공유 켜기를 눌렀으니까 이 프린터기를, 이 컴퓨터에 설치된 이 프린터기를 다른 사용자들이 와서 네트워크 상에 연결을 해서 프린터로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녀들이 프린터를 사용하려면 제 컴퓨터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공유기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허브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자녀들 컴퓨터에서 프린터 인쇄를 걸 때 이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인쇄 명령 걸면 제 컴퓨터로 연결이 돼서 인쇄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프린터를 설치하고 나서 공유를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쓰는 거죠. 주인이 공유를 걸어줘야지. 그런데 이 문제 뭐가 지금 나온 거죠? 네트워크 검색, 공유 폴더 공유, 뭐 공용 폴더 공유, 프린터 공유 이런 건 나오는데 이더넷 공유는 어디 있나요? 없죠? 이더넷이 뭐예요? 이더넷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더넷? 이게 이더넷이랬네요? 이거 인터넷 선. 때마침 제가 왜 들고 있느냐, 저희 동네 그 안경점이 오늘 어제 닫았나봐요. 그때 아침에 막 청소업체들이 와서 그걸 다 청소해 가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이게 보이죠? 이것도 직업병이야. 봉지에 딱 쌓여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딱 뜯어가지고 봉지는 버리고 알맹이만 가져온 거예요. 인터넷 선이니까. 이것도 나가서 하려면 2-3천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더넷 케이블이라 그래요. 네트워크 케이블이죠. 네트워크 케이블. 그럼 얘를 공유한다고? 이걸 어떻게 공유해? 그렇죠. 어차피 이건 쓰는 거니까 집에서 이걸 연결해서 PC랑 공유기랑 연결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프린터 중에는 얘를 공유기에다 연결을 해요. 프린터를 꽂아. 프린터가 이거 지원이 돼야 돼. 대신에 프린터 뒷면에 인터넷선 꽂는 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여기 사무실에 내려가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팀장님 자리에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팀장님이 컴퓨터를 끄고 나갔어도 프린터기는 켜 있잖아. 공유기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데서도 인쇄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공유할 때 쓰는 거죠. 이더넷 공유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냥 자체가 공유가 되는 거니까. 중앙 처리 장치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로 되어 있죠.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뭐가
그때그때마다 뭘 기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억을 해줄 수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랬죠? 레지스터라 그랬죠. 레지스터. 그러니까 레지스터하고 제어장치. 제어장치가 CU예요. 컨트롤 유니트. 그 다음에 ALU. 연산장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SSD는 뭡니까? 하드디스크 대체 상품으로 나온 아주 빠른 보조기억 장치잖아요. 예, 그 SSD는 중앙처리 장치하고 영 생뚱맞는 문제네요. 이 문제를 본 수검자들의 입장에서는 요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뭐야 웃기네 이런 문제가 나왔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하겠죠. 윈도우의 제어판 프로그램이 기능에 가서 설정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했는데 업데이트된 결과를 제거할 수는 있어요. 뭐를 업데이트 해놨더니 불편해 제거하래 그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윈도우가 설치됐을 때 기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설정 해제가 가능해요. 삭제하거나 과거에는 해제 그러면 사라졌었어요. 다시 설정하려면 윈도우 원본을 집어넣으라고 했었거든요. XP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거야. 근데 윈도우 7서부터는 해제하면 걔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 감춰지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고 필요하면 다시 설정하면 돼요. 그리고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을 환경을 변경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 환경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겠다 하지 마라 뭐 시간은 몇 시에 업데이트가 되게끔 하라 라는 거는 업데이트 항목에 가서 하는 겁니다. 볼게요. 시어판에 가면은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있을래나? 여기가 아니었다. 예, 스티치 및 보안의 윈도우즈 업데이트 있잖아요. 업데이트에 가서 여기는 지금 자동 업데이트 하지 말라고 써있네요. 왜? 하드 보안관이 깔려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강의실에. 그러니까 업데이트 하면 뭐예요? 업데이트 하고 나도 원위치가 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육기관에 갔더니 자동 업데이트를 해놓은 거야. 그리고 하드 보안관을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수업시간마다 자동 업데이트 하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업데이트가 돼. 그리고 나서 껐다 키면 원위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좀 이따가 또 업데이트하러 또 나와. 그 수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설정해 놓은 거죠. 그걸 다 빼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업데이트를 여기에서 할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할 수가 있고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동 업데이트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업데이트 기능에서 하는 거지 프로그램 기능에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 단편화 제거 과정 그러면 조각 모음. 단편화 제거 과정 그러면 조각 모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SSD라고 하는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조각 모음 하지 마세요. 우리 강의실은 SSD가 달려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드디스크 대신에 이런 경우는 알아서 스스로 조각 모음을 해요. 예. 일반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으로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SSD는 반도체거든요. 되게 빨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수업을 하는 사이에 컴퓨터는 거의 노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막 작업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 지가 알아서 조각 모음을 해줍니다. 그 기계 자체가 하드웨어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조각 모음을 굳이 실행할 필요는 없다. 바탕화면에서 지금 화면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게 하려면 Alt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세요. 보세요. Alt 탭을 누르면 이게 나타나요. 로고 키 플러스 탭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되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느 홈쇼핑에서 윈도우를 소개하는데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소개하는데 이걸 누르고 있더라고. 이렇게 보세요. 새로 나온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와 하는 거야.
이게 새로 나온 컴퓨터. 그래갖고 뭐 깔깔대고 웃은 적도 있어요. 컨트롤 ESC 누르면 뭐다? 시작 버튼 누르는 거고, Alt ESC 누르면 뭐다? 밑에 열려있는 탭들이, 밑에 열려있는 창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는 네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좋아요. 네 가지 기능들. Alt 탭이 뭐다, 뭐 로고 플러스 탭이 뭐다, 이런 것들. Alt하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모든 창이 열렸는지 짱짱짱짱 나타난다 이거죠. 폴더에 가면 속성창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 좀 폴더가 있어요. 여기 폴더. 이게 폴더에 가서 오른쪽 누르면 속성이라고 제일 밑에 있어요. 파일에 가도 속성이 있어요. 파일에 가도 속성이 있는데, 파일을 언제 만들었는지, 용량은 얼마큼인지, 얘를 숨길 건지, 읽기 전용으로 바꾸고, 읽기 전용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고치질 못하죠. 보안에 가서 이거는 아무나 못 보게 권한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폴더는, 폴더를 한번 볼게요. 이 폴더 안에는 뭔진 몰라도 폴더가 또 들어있대요. 요 폴더 안에는 폴더가 3개가 더 들어있대요. 한번 볼까요? 이 폴더 3개 있네요. 그리고 그 안에 파일이 161개나 들어있대요. 용량이 1만큼 된대요. 여러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크기를 알 수가 있고요, 날짜를 알 수가 있고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그걸 읽기 전용, 숨김 속성, 이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바로가기 아이콘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오른쪽 눌러서 바로가기 만들면 만들어지죠. 이렇게 속성에서 보는 게 아니라, 속성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 가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면 돼요. (21번) 부분합을 실행했어요. 근데 부분을 실행해놓고 보니까 엉망인 것 같아. 그래서 부분합을 빼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모두 제거했잖아요. 부분합 들어가서 모두 제거하는 거. 네. 다음 문제.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에서 중요한 게 뭐죠? 원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이제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죠? 피벗 테이블 결과가 자동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눌러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피벗 차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바뀐다 그랬어요. 일반 차트로. 네 번째, 삭제되는 게 아니라 일반 차트로 바뀌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총합계가 지금 117만 7,441원인데 117만원을 맞추려고 그래요. 즉 목표값 찾기를 한다는 얘기죠. 원래 값을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결과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F 두 번째 셀에 117만원으로 조정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수식이 들어있는 거고, 여기 수식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값에 117만원을 써야 되고, 그럼 바꾸려는 셀은 D 여섯 번째 셀이 되겠죠. D 여섯 번째가 바뀌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말하는 거니까. 그럼 수식 셀은 뭐다? 당연히 F 두 번째 아까 얘가 되는 거고, 수식은 그 수식에 들어가는 값이 얼마다? 117만원이죠. 그리고 바꿀 셀이 D 여섯 번째고. 잠깐만. 네, 수정하겠습니다. 요거 틀린 거예요. 수식 셀은 F 두 번째고요.
찾는 값은 117만원이 맞고요. 바꿀 셀이 D 여섯 번째예요. 제가 요거를 잘못 표기했네요. 제가 말하고도 답이 이상했네. 다시 보세요. 여기 수식 셀이 뭐냐면 요거예요. 얘가 수식 셀이고 얘가 수식 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찾는 값이 뭐다? 117만원이고요. 그리고 D 여섯 번째를 바꿔서 117만원 만든다고 했으니까 바꿀 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네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답이다. 24번 문제 볼게요. 엑셀에서 기본 오름차순 정렬 순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정렬인데, 오름차순 그럼 뭐죠? 작은 숫자가 앞에, 큰 숫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날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전 날짜에서 최근 날짜 순서로 정렬했다 그랬어요. 이전 날짜가 숫자가 작나요? (25번) 문제. 워크시트에서 이 데이터를 블록을 잡았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6 4 2 그러니까 10에서 8이니까 2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 4 2 0 하고 내려가겠죠. 답이 틀렸네. 여기도 얘가 답인데, 지금 문제가 그냥 드래그하면 18 발음이 죄송합니다. 6 4 2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했잖아요. 컨트롤 키 누르면 복제가 되니까 여기에 10이고 여기 8이고 여기가 10이고 10이 되는 게 맞는 거죠. 10이 되는 게 10이 되는 게 맞아요. 장도 표시를 막 졸면서 해가지고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26번.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관한 설명이다. 일반 형식으로 지정된 셀의 열너비보다 긴 소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보통 이제 8자리 정도 들어가는데, 엑셀창에다가 이렇게 긴 숫자, 이건 벌써 8자리가 넘었죠? 9자리, 11자리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반올림으로 표시가 돼서 들어간다. 한번 볼까요? 엑셀을 실행해서 0.12345678 그러면 자릿수가 부족하니까 원래는 데이터가 다 있는데 반올림이 돼서 딱 자릿수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넓어져요. 좀 전에 숫자가 너비가 요만큼 했었는데 거기다가 10자리를 쓰니까 어떻게 자릿수가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수는 반올림하면 안 되죠. 자릿수를 넓혀줘요, 지가 알아서. 근데 소수 이하는 반올림을 해서 보여주고 자릿수를. 통화 형식은 숫자와 함께 기본 통화 기호가 셀의 왼쪽 끝에 표시가 되고 통화 기호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통화 형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통화 형식이죠. 그렇죠. 여기 통화 형식. 통화 형식은 셀의 왼쪽 끝에 표시가 돼요. 회귀 형식으로 들어갔을 때 왼쪽에 붙어요. 왼쪽에 이렇게 셀에 통화 기호가 왼쪽 끝에 붙어요. 통화 기호는 통화 형식을 쓰면은 숫자 옆에 바로 붙고요. 회계 형식을 쓰면은 그때 왼쪽 벽에 붙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회계 표시 형식을 누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계 통화 형식을 누르고 회계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왼쪽 벽에 붙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에서 회계가 아니라 통화로 바꾸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달라져요. 왼쪽 끝에 붙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계 형식입니다. 문제가 아주 잘 만들었어요. 지적할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문제를 산뜻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에 대해는 빨간색으로 지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괄호로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괄호이면서 빨간색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찾기 바꾸기에 관한 문제. 찾아라. 그래서 바꿔라. 찾기는 여기 있고 바꾸기는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찾을 내용을 와일드 카드가 뭐예요?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는 물음표, 별표 이걸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이렇게 쓰는 거. 뭐 김, 별표. 그럼 김으로 시작하는 글자. 그 다음에 뭐 김, 물음표, 물음표. 이건 뭘까요? 물음표, 김, 물음표는 뭐죠? 두 번째 글자가 김이에요. 세 글자 중에서 두 번째 글자가 김인 거예요. 서식에서는 숫자셀을 제외한 숫자는 뭐 죄졌어요? 숫자를 제외한다는 말이 조금 마음이 불편하죠? 숫자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 28번. C의 두 번째부터 C2부터 G3. 여기죠? 76이라는 값이 C 약점이잖아요. 여기 C2부터 G3까지 봤을 때 76점은 7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으니까 C 약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Hlookup 써야 되겠죠? Hlookup. Vlookup은 아니죠. 그렇죠? 그럼 C의 다섯 번째 값을 C의 두 번째부터 G3까지 참조 안에서 첫 번째 줄은 점수 떼고 두 번째는 학점이니까 두 번째 걸 가져오는데 true는 뭐다? 생략할 수 있는 거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 쓰는 거고 false는 생략할 수가 없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쓰는 거니까. 답은 세 번째가 답이다. 네. 29번. 조건부 서식에서 새 서식 규칙에 규칙 유형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엑셀에서 조건부 서식을 한단 말이에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뭐 셀 강조 규칙도 있고 하위 상위 규칙도 있고 세 규칙에 가가지고 여기에 뭐 고유, 뭐 수식, 평균, 상위, 하위 다음을 포함하는 거 셀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보기에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건 없죠. 임의 날짜는 여기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쩌고 저쩌고 상위 하위 제일 큰 거 몇 개, 제일 큰 거 몇 퍼센트 이런 거 평균보다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 고유값 고유값은 뭐예요? 유일한 값만 찾아라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값만 찾아라 뭐 이런 거 있죠. 수식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러나 뭐는 없다?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건 없어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자 매크로 이름을 내가 A, B, C라고 쓰면 되겠지만 3, A, B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A, B, C, D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고요. 매크로 이름은 공백을 사용할 수 없다. 단어 구분 밑줄, 단어 구분 기호로 밑줄을 사용한다. 언더스코어라 그래. 언더스코어 밑줄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밑줄이라는 얘기인데 요 밑줄이라는 기호를 언더스코어라고 읽어요. 언더스코어 언더라인이 아니라 언더스코어라고 읽어요. 영문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문자 소문자가 들어갈 수 있지만 영문자만 쓰는 거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를 선택하면 현재 통합 문서에만 들어가죠. 현재 지금 작업하는 문서에만 저장되는 거잖아요. 모든 엑셀 문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죠.
개인 매크로 통합 문서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든지 꺼냈을 수가 있으니까 하는데, 현재 통합 문서는 현재 문서에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설명은 그냥 설명하는 거죠. 기록 실행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언제든지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있어요.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에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그 매크로가 실행되죠. 그리고 한 단계씩 실행할 수도 있죠. 편집을 누르면 편집하는 건데,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단추를 클릭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응?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이거잖아요. 여기다 매크로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번 볼게요. 지금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면 어떤 매크로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지금 매크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매크로 기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매크로가 하나 있는데 없지 않습니까? 지금요? 만들기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삭제하고요. 현재 만들기가 안 되네요.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지금 뭐 의미가 그렇죠? 여기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합계라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기 누르면 이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고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만들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이 매크로가 작동이 되겠죠. 가보면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실행하면 에러가 나겠지 뭐. 이런 명령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매크로를 단추 만들기 클릭하면 매크로를 새로 만든다는 뜻이지, 빠른 실행 도구에 명령 단추를 여기다 추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가서 기타 명령에 가서 찾으면 돼요. 매크로에 관련된 명령어를 여기 가서 매크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크로를 하나 여기다 추가하면 되고, 뭐 이런 걸 하나 만들면 여기 매크로 대화 상자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누르면 매크로 보기, 그럼 매크로 보기가 되고, 요거.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누르면 그게 매크로 기록 이거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옳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얘는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자, 보세요. 2의 두 번째 셀이 뭐죠? 여기에 추수라는 함수를 썼대요. 이게 뭔가 보세요. D2가 뭔데? 김나래의 합계 점수를 랭크 함수로 구했어요. 그러면 97이 1등이고 94가 2등이고 92가 3등이네. 내가 3등이네. 그러면 천하가 첫 번째, 대한이 두 번째, 영광이 세 번째니까 당연히 여기 영광이라고 나오겠네. 영광. 이석주 두 번째 사람은 4등이니까 기품이라고 나올 테고, 박명호 세 번째 사람은 2등이니까 대한이라고 나올 테고, 장영민 네 번째 사람은 1등이니까 천하라고 나오겠죠. 뭐. 이건 뭐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와서. 33번에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 레이블 그룹에서 살 수 있는 거. 자, 한번 볼까요? 차트에 가면 차트가 없으니까 차트를 그냥 무작정 하나 만든다고 가정하고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란 말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가면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레이블. 왜 안 움직이지? 레이아웃. 그럼 여기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블? 여기 레이블. 차트 제목, 축 제목, 범례,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테이블, 표. 이건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텍스트 상자는 어디에 있어요? 텍스트 상자는 왼쪽에 삽입이라는 그룹에 있잖아. 삽입이라는 상자에. 삽입 그룹에 들어있잖아요. 레이블 그룹에는 그게 아니고. 33번째가 틀린 것 같고요. 여기. 자, 수식의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어요. 1번은 뭡니까? 0으로 나눠서 에러가 났다는 거고, 뭐 나누기 얼마 했는데 그 분모가 0이야. 분모가 분자가 0이면 0인데 분모가 0이면 불능이니까 오류가 난 거고. 2번은 뭐죠? 엑셀을 실행하다 보니까 너무 큰 숫자가 나왔어. 너무 작은 숫자. 엑셀이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벗어난 거야. 너무 크거나 작아서. 3번은 뭐죠? 는 썸 이래야 되는데 는 썬 써. 썬. 썬이라는 함수를 딱 쓰니까 썬이 뭐야? 무슨 이름이야? 하고 에러가 나겠죠. 그리고 샵 밸류는 뭐냐면 5 더하기 안녕 썼어요. 5 더하기 안녕. 안녕이라는 말은 이름을 잘못 썼으니까 네임하고 에러가 나오겠지만 는 5 더하기 따옴표 안에 안녕을 썼어요. 그럼 따옴표 안에 있는 글자는 글자니까 글자랑 숫자 5를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4번 밸류. 어떤 값이길래 복잡한 이렇게 숫자랑 글자를 어떻게 더하라고 하느냐 하고서 에러가 날 수 있죠. 피연산자니까 더하기 빼기 이런 건 연산자고 5 더하기 3 그럼 5와 3은 피연산자니까 피연산자를 잘못 계산하면 잘못 넣어주면 값에 에러가 나거든요. 네 번째가 에러가 났다. D 에버리지 했어요. 이게 뭡니까? A의 네 번째 나무부터 저기 수위까지 들어가서 수확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조건은 뭐다? 배나무여야 되고요. 높이가 10에서 20 사이여야 돼.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아야 돼. 높이가. 그러면 배나무 첫 번째가 18. 그리고 배나무 높이가 12. 저 9번째 줄에 있는 배나무는 9니까 땡. 그러면 이제 5, 6번째 줄에 있는 배나무에 대한 수확량이 14와 10이잖아요. 14와 10. 14와 10의 평균은 24 평균이면 12네. 12. 얘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필기시험에 나왔던 거죠. 화면을 확대 축소한다는 건 화면에서만 하는 거예요. 인쇄할 때는 다른 명령을 더 확대 축소를 걸어줘야 되겠죠. 예. 자, 화면상에서 제가 글자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얘는 크게 해라 라고 해서 글자가 커졌으면 그대로 인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화면만 크게 했어요. 화면만. 그럼 이대로 나와요. 그냥 화면이 확대된 거지 글자가 확대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틀렸네요. 그리고 리본 메뉴는 해상도에 따라서 보세요. 엑셀 창이 이렇게 넓으면 여기는 메뉴들이 이렇게 널찍널찍 가로로 펼쳐지는데 화면이 좁으면 요게 세로로 나타나요. 세로로. 좁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그럼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넓으면 죄다 펼쳐져요. 죄다 펼쳐져요. 예, 두 번째 맞는 말이에요. 하여튼 첫 번째가 틀렸네요. 그렇죠? 아래 차트에 관한 설명에도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짙은 색, 옅은 색으로 나와 있고 막대 그래프로 합계는 저 상단에 예, 꺾은 선으로 나와 있고 그 합계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보고 있고요. 하반기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이중축 혼합형인데 이건 합계 점수죠. 합계 한길수의 합계 점수죠. 140은 하반기 계열이 아니라 합계 계열의 한길수라는 사람의 값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아니, 하반기나 전반기는 어떻게 상반기 하반기는 다 100점 만점으로 돼 있고 이 두 개를 더한 게 합계니까 지금 숫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140이니까 아무래도 왼쪽에 있는 값보단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상반기 하반기 값은 아니거든. 요 빨간 거 합계 거로 들어가야지. 상시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꺾은 선의 오른쪽에 나타난 건지 막대 그래프 위에 나타나는지 그게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값을 보면 대략 알 수가 있지. 값을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 머리끌, 바닥끌, 여백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머리끌, 바닥끌 도구 디자인 탭의 옵션 그룹에서 문서에 맞게 배열 조정을 한다. 충분히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반을 줄여놓고 보여드리면 삽입에 가서 머리끌, 바닥끌 어디 갔어? 머리끌, 바닥끌. 그럼 머리끌, 바닥끌에서 여백을 충분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여백 설정을 봐야 돼요. 여백 설정. 여백 설정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머리끌, 바닥끌을 충분히 띄울 수 있어요. 위쪽하고 아래쪽 여백 안에 머리끌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글 2010은요 위쪽 여백 따로 머리말 여백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엑셀에서는 위쪽 여백 안에 머리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는 1.9인데 머리끌을 만약에 늘려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되죠. 이건 안 맞지. 그렇지. 이 안에 포함돼야 돼요. 이 안에 포함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확보하면 되죠. 지금 어디 가서 하라고요? 문서에 맞게 배열 조정이라는 말은 어디에요? 이거예요? 디자인 탭도 어디 있잖아. 여기 머리끌, 바닥끌에 여기 머리끌, 바닥끌에 들어가면 이거 상관없잖아요. 네? 1번이 틀렸어요. 페이지 설정 태화 상자의 시트 탭. 인쇄 영역은 특정 부분만 인쇄하기 위한 범위를 지정하며 인쇄 영역 내에 포함돼 숨겨진 행거열도 인쇄된. 숨겨진 건 안 돼야지. 인쇄 안 하려고 숨겨놨는데 숨겨진 것도 포함돼서 인쇄가 되면 뭐하러 숨겨요? 숨길 의미가 없잖아요. 다음에 차트는 두 개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표면형 차트를 쓰고, 방사형 차트는 뭡니까? 우리 해설해 보면은 이 방사형 차트다, 분산형 차트다, 뭐 막대 그래프 차트다, 꺾은 선 차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설명을 잘 보셔야 돼요. 방사형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얼마나 펼쳐졌느냐 하는 거죠. 예. 이거는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 데이터 계열 간의 항목 비교 간에 사용한다 라는 말이 틀렸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차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종류별로 설명해 놓은 거 우리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40문제를 보니까는 문제는 잘 만들어졌어요. 좀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고요. 꾸준히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도 문제는. 그리고 새로운 신규 문제라도 할지라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1회 시험 보신 분들은 대부분 조금만 공부했으면 다 합격했을 것 같아요.